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이 미래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구민이 우선 사람이 중심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의 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금천구청의 이 차성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서울 금천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금천구에 대해서 인사 말씀과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늦게 1995년에 분구된 구고요. 22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24만 5천 명 주민은, 그리고 외국인이 한 2만 5천 명에서 27만 명이 살고 있고요. 저희 금천구는 자연이 굉장히 좋은 도시, 산과 강을 갖고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사가도 찾아오는 동네. 네. 그래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메이커스 공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구로공단의 한 72% 정도가 저희 금천구 옛날 구로공단 2, 3단지가 서울 디지털 단지로 변신을 해서 네. 약 만여 개의 중소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나 네. 벤처기업을 하시거나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몰려와서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금천구를 깨알 자랑을 해주셨는데 네. 참 그 자연과 어우러진 그 금천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람 만날 때마다 금천 네. 구민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따뜻함을 느낀 구가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면서 서울 같지 않은, 네, 그래서 서울의 가장 남단에 있으면서 사실은 농촌의 고향 같은 네, 그런 공동체적 정서라고 하는 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뭐 내가 좀 이 동네 살았어 그러려면 한 30년 이상 살아야 네,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요새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한 네. 2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한 곳에서 30년 이상 장사하신 분만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한 동네에서 30년 동안 네. 무슨 뭐 식당 하신 분, 간판집 하신 분, 네, 안경점 하신 분, 네. 이게 너무나 많아서 네. 그래서 이 동네에 애정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 토박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구청장님이 이제 구청장으로서 두 번째 이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한 7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예. 누구보다도 좀 이제 지방 분권 이후에 네. 이제 금천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사업을 하셨을 텐데 현재 금천구에서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요. 지난 4년, 5년 뭐 쭉 지나오면서 네. 저희가 크게 지방정부에서 세 가지를 합니다. 네. 하나는 공간을 많이 구축해 주는 것. 네. 즉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주는 거죠. 각 동마다 마을 활력소를 만들어주고 마을 예술 창작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청춘 빌딩, 필요하면은 청소년들의 공간인 꿈꾸는 나무, 네. 이런 각자 수요자별 맞추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재설계해서 10분 거리에 뭐 작은 도서관이든 활력소든 그런 자기들의 공간이 있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을 재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 복지의 대상자, 행정의 대상자가 아니라 주민이 주인 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마을 사서, 마을 교사, 이런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정을 끊임없이 재편해서 우리 행정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네. 공간과 생활과 행정을 재설계하는 게 전체 지방정부의 흐름이고, 저는 거기에 역점을 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올해 가장 역점을 뒀던 건 이런 모이는 공간도 만들었고 마을의 주인들도 만들었으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협치입니다. 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네. 민원 제기자에서
문제 해결자로 주민들이 나서는 거고 행정이 같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총회, 동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네. 최근엔 금천구 협치회의, 또 교육협치자문단,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10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래서 마을민주주의 협치원년을 열었고요. 실제로 이런 마을민주주의는 결국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예. 광장에서의 민주주의가 마을과 골목에서 이제 우리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그런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협치와 자치에 네. 가장 역점을 둔 1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차성수 구청장님의 이 차성수를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은 네. 한참을 이제 학교의 교육자로서 지내신 경험이 이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직도 나오나요? 아직도 나옵니다. 네. 그러고 네. 나서는 이제 청와대의 그 업적도 나오십니다.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 중에서 이제 교육자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과 이야기 나눌 때 네. 굉장히 좀 오히려 이 소통하는 거에 좀 더 능숙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전 오히려 구청장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을 많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과 소통은 경청이 훨씬 중요하고 공감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구청장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펼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정말 평범한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의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제 세부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금천구 하면 보린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일단 보린주택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홀몸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한 하나의 공간, 주거 네. 공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까지 이어졌는지요? 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된 다음에 모든 정책의 출발점 그리고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갖고 현장 방문을 자주 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네.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살아가시는데 반지하방이나 지하방에 햇빛도 하나 안 들고 예. 습기는 차 있고 네. 그러니까 몸에 건강도 안 좋으시고 예. 또 혼자 사시니까 너무 외롭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이 지하방 반지하방에 사시는 분들이 월세를 이게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내세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48만 원을 기초생활비로 주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막상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20만 원 가까이가 그냥 월세로 바로 나가요, 매달. 네. 네. 그럼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월세에다가 약값에다 이런 걸 빼놓고 나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이게 48만 원 주던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 혜택을 뭐 80만 원 이렇게 무작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이분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는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즉 우리가 복지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거 못지않게 이분들의 소비를 줄이면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경비를 줄이자 네. 이렇게 됐고 그중에 가장 큰 게 거주비였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나가는 거주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자. 3분의 1 이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자라고 결정을 했고 임대주택을 짓자는 제안을 서울시에다가 2013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공공 원룸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빌라를 그냥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게 어르신이면 어르신 예.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네. 창업하는 사람이면 창업하는 사람 이렇게 제안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 임대주택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쭉 했죠. 그랬더니 한 180가구 정도가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방에 계셔서 180호를 일단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제가 본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4호까지 졌고요. SH공사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56세대 어르신들이 지금 지하에서 네. 지상으로 올라오셨죠. 만족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만족도는 너무 높고요. 네. 어제도 제가 보린주택을 갔다 왔는데 그 보린주택 2호점에 이제 주로 네. 이 언론사나 뭐 다른 네. 데서 많이 전화를 들으시죠. 많이 오는데 네. 네.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래. 아. 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실 정도로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네. 또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요. 저희가 그 주택을 하고 나서 박원순 시장님이 노인주택, 노인정책 중에 제 1호 공약을 뭘로 했냐면 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1,000호를 짓겠다 서울에다. 이게 첫 번째 노인정책 공약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난 작년 대선이죠. 작년 대선 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노인은 노인 홀몸 어르신 주택, 대학생 기숙사, 그다음에 창업 임대주택, 뭐 도전숙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을 전면적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때 공약을 했고 지금 그거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지방에서 정책을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이게 이제 서울시도 바꾸고 중앙정부의 네. 정책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넓게 퍼져나간 하나의 금천구의 또 핵심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금천구 하면은 이제 그 인구가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좀 거주 인원이 그래도 꽤 많은 아니에요. 건가요? 아닌가요? 25개 중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아, 인구수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인구가 네. 작은 데가 저희 말고 네. 우리 금천구 말고 종로, 중구, 용산인데요. 네, 시내 그거는 원도심에 있으니까 예, 예. 원도심이 상업지구로 개발되면서 원구가 빠져나갔죠. 네. 원도심은 전 세계가 다 인구가 주니까. 네. 금천구는 가장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네. 작은 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정 활동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학생 수도 그만큼 좀 적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학생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 내지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9개, 뭐 고등학교가 6개 이렇게 해서 전체 학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옛날에 금천구가 굉장히 번영 잘 살았을 때 네. 인구가 많았을 때. 예, 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은 네. 많이 학생 수가 줄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구청 업무가 또 있지만 네. 뭐 지방교육청과 중첩되는 부분에서 좀 특별히 금천구에서 그 줄어든 인구 안에서의 그 학령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을 네.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중심을 두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저희는 뭐 2010년부터 사실은 혁신학교, 드림학교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기존의 경쟁 중심적인, 네. 성적 중심적인 이런 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협력할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서로 도와가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획일적이보단 보다 창의적인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쭉 했고요. 그래서 2010년, 11년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라고 하는 걸, 혁신학교하고 드림학교라는 걸 했어요. 네. 서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했는데 네. 이게 학교만 갖고서는 아이들이 안 변하더라.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마을이 함께 학교와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걸로 사업을 네. 바꿔서 저희가 교육청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했어요. 네, 네. 서울에서 이제 금천구와 구로구가 시작을 네, 했고 네. 제안은 저희 금천구가 했고 그래서 금천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 2014년도에 이게 교육감성부에서 핵심 공약이 됐고요. 지금은 서울에 22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빼놓고는 네. 다 하고 있어요. 역시 예. 뭐 그 학교의 그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강단에서 오랜 교육 생활을 하셔서 좀 더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의견 수렴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네, 네. 이제 학교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 선생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필요해.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래서 온 마을이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마을 교사, 마을 사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해주는 거고 그 과정에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고 하는 게 저희 혁신교육지구의 핵심 목표고 이 아이들을 어쨌든 마을 전체가 같이 감싸 안고 이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을 있죠.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그 인성 교육도 많이 배웠겠네요. 인성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문예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합창, 무슨 뭐 오케스트라,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서 어쨌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라. 또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코딩 교육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을 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가르칠 수 있는 학부모를 교사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3D 프린팅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참 많은 사업,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금천구가 이제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 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타운이 많죠.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으로 해서요. 예, 가산 디지털 단지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청년 노동자들이 많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지방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울 다른 타 구에서 온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원래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이 금천구에 와서 그렇습니다. 사시는 1인 가구도 참 많을 텐데 그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1인 가구가 주민등록으로만 따지면 40%가 넘어요. 근데 1인 가구에 뭐 한 3분의 1은 어르신 1인 가구고 나머지 한 3분의 2가 이제 청년 1인 가구죠. 근데 청년 1인 가구들이 주로 지벨리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올라온 학생들인데 그래서 1인 가구 정책과 청년 정책은 상당 부분 좀 뭐 걸쳐지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1인 가구 정책이라는 걸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만들어서 좀 안전한 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또 뭐 먹거리 이런 걸 이제 뭐 요새 다 혼밥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 1인 가구를 위한 우리가 저 보린주택 같은 게 어르신들 위한 주택인 것처럼 주벨리 하우스라서 청년 1인 하우스, 청년 1인 주거 임대주택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요. 청년 정책도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은 뭐 청년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냐. 대학생 때부터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그럼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들만의 공간인 청춘 빌딩 만들어주고 너희들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해.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K묵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습 공동체도 만들고 그래서 설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살 자리도 있어야 되니까 지벨리 하우스 만들어서 청년들 한 뭐 창업하는 사람, 직장인들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갖고 일단 입주했고요. 또 이제 소셜 믹스형으로 해서 한 108세대가 또 입주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 자리, 그다음에 살 자리, 살아가야 되는 이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는 주로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창업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창업을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만드는 거. 마지막에 이제 놀 자리도 필요하잖아요.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저희가 한 40개 정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청춘 빌딩 안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 그래서 이제 혼자 놀지 말고 같이 놀아라. 그러니까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여행 동아리는 여행 동아리대로 뭐 학습 동아리는 학습 동아리대로 이렇게 동아리별로 그렇게 가게 하고 있죠. 구청에서 뭐 그런 동아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신청하면 저희가 연구비도 주고요. 그건 이제 인터넷을 수시로 봐야 되겠네요. 그 금천구청 청춘 빌딩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나요? 저희가 청춘 빌딩에다 통째로 주고
그 안에서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어떤 연구할지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기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끌고 가줘야 그래야 청년들이 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일정하게 생각하면은 뭐 이게 기업가 정신이기도 한데 첫째는 어쨌든 독립적이어야 돼요. 좀. 네. 사고를 독립적으로 하든 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꿈과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된다. 모험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구청은 지원하는 금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꿈꾸고 도전해라.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 청춘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춘 빌딩 말고도 G밸리언은 무중력 지대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네. 청년들이 24시간 네. 자유롭게 와서 쉴 수도 있고 와서 그냥 같이 공부해도 되고 잠자도 되고 이런 무중력 지대라고 하는 청년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의 공간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꿈과 도전을 깨워나가고 그리고 공공은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금천구가 어떤 그 주거 단지와 그 다음에 그 사업 단지, 네. 회사들이 많은 단지가 몰켜 있어서 그런지 또 네. 거기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타운이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의 네. 기회가 네. 다른 지역에서 좀 많다고 해야죠. 뭐 얼마 전에 출연해 주셨던 뭐 서대문 같은 경우, 네.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학생들의 기숙사와 네. 관련된 것들 아니면 기숙사와 네. 창업용 뭐 이런 거겠죠. 멘토 예. 과외 같은 걸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금천구는 또 금천구의 그 지역 살림에 맞는 어떤 그런 조성을 잘 해놓으셨네요.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중앙정부에서 자꾸 좀 보고 네. 다른 지역 광역단체로 좀 더 확산이 되면 참 실제로 뭐 좋겠네요. 청춘 빌딩도 지난번에 이제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이게 혁신 관련해서 이런저런 공모를 하고 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럼 많은 지자체가 그걸 봅니다. 그럼 청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그들만의 공간과 자율성을 만들어줘.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들에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네. 그 뭐 시간을 축적해서 뭐 공부에 투자를 하든 아니 뭔가 축적을 해야 애들이 도전을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근데 축적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기초 구청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축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이게 성남시처럼 네. 배당 주는 거 말고는 없는데 네. 네. 배당은 그냥 쓰는 거잖아요. 네. 쓰는데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물론 그것도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청년들에겐 축적이 필요한 겁니다. 네. 내 인생을 경험. 걸고 도전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축적의 시간과 축적의 기회를 많이 줘야죠. 네. 장애인 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것들, 뭐 요즘에 사실 발달 장애인 분들에 네. 대한 예. 그 광역단체나 네. 기초단체에서의 사업 네. 어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금천구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이제 노인 종합복지관들이 있고 네. 합니다. 네. 금천구에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주력 정책을 하고 있는지요? 장애인 관련은 제가 사실 제일 이제 부끄럽고 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네. 장애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뭐 일자리 부분도 일정하게 그쪽에서 네. 책임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네. 장애인들이 네, 한 일자리. 20분 정도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끌고 가는 거 있고 이제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가 많이 만들죠.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작업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이 저희가 뭐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로 전환을 해서 그런 협동조합의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뭐 우선 구매권 같은 걸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작업장을 어쨌든 가능하면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별도로 하나 지려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훈련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민간 기업하고 이거를 했는데 네. 그만 민간 기업이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예, 예.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아마 지금 착공해서 가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고 그래서 네. 내년쯤에는 어떻게든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관을 좀 만들고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갈까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뭐 이렇게 복지를 말하다에 출연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후원자라든가 네. 그런 또 어떤 홍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네, 저는 뭐 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발달 장애인 복지관을 만드는데 기업인이든 또는 개인이든 함께 해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발달 장애인의 부모님들을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사실은 울컥울컥 네, 해요. 지금도 눈물이 만날 좀- 때마다 네. 사실은 네.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응? 내가 자식보다 늦게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네. 이 사회가 그거를 담보를 못 해주니까 네. 어? 내가 내 자식보다 늦게 죽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문제 해결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잘 될 겁니다. 올해 네. 이제 잘 될 거고요.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강서구 지난 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예. 강서구의 이제 그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좀 지역적인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갈등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금천구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구청장님으로서의 소신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그런 몇몇 사례들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2010년에 구청장이 됐는데 네. 소위 이제 실버센터 노인 요양원을 구립으로 네. 앞에 전임 청장님께서 네. 이제 설계해놓고 예산도 받아놨어요. 근데 2007년에 이거를 확정했는데 제가 구청장 될 때까지 공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네.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다 반대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어쨌든 요양원을 포함한 종합박쥐타운으로 전환을 해서 네. 요양원,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게 다 들어가는 타운으로 전환을 하면서 애초에 목적은 달성을 했죠. 네. 제가 그런 사례를 몇 번 이렇게 갈등 관리를 좀 해봤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복지관, 제2장애인 복지관이죠. 네. 이걸 만들 때도 그 바로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의 주민들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한 게 어쨌든 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겠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들어드리면서 네. 함께 풀어가면 저는 뭐 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그 이제 사실 오늘 준비된 질문에 그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 굉장히 그 차 구청장님의 네. 마음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그 프로세스 네. 어떻다는 걸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금천구를 보면은 금천구나 그다음에 뭐 관악구, 구로구 보면 네. 이렇게 항공기가 위로 지나다니는 예, 모습을 예,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개발의 제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거 뭐 대형 종합병원을 짓는다거나 네. 도심 재생 사업 관련된 것들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금천구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양천구처럼 강서구처럼 아예 공항 가까이 있으면 네. 이게 데시벨이 소음 측정이 높게 나와서 네. 보상이라도 받을 네. 수 있는데 저희는 수혜는 없으면서 네. 사실 불이익은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긴 한데 실제로 그 장애들은 서울시가 많이 도와줘서 걷어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15층, 20층으로 묶여있던 걸 네. 35층 아파트까지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풀어냈고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아마 강남 이 남쪽 지역에서는 단일 아파트 단지로서는 그냥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35층, 43층 이렇게 들어간 건 처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풀어냈고 그래서 그런 높이는 사실 일정하게 풀어졌는데 사실 이제 산이 가까이 있어서 네. 네. 주거 경관과 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종합병원은 저희가 이제 쭉 그동안 유치하려고 노력을 네. 해왔고 네네. 실제로 토지 소유주가 토지하고 거기에 이제 현찰 한 500억을 투입해서 의료 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료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짓는 걸로 지금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병원하고 그 옆에 땅에 사실은 병원과 뭐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함께 짓기 위한 설계를 최종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 뭐 조금 지나면 1, 2월 달 되면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네. 빠르면 6월 전에 네. 선거 전에 네. 늦어도 어쨌든 올해 아마 상반기에? 네. 4분 뜨게 될 네. 겁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뭐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취재 정보에 의하면은 네. 시립미술관도 이제 들어오고 네. 이제 뭐 제2문화체육센터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발달장애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간다거나 제2문화체육센터 네, 같은 네. 것들이 시설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조속하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요? 그럼 지금 제2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저 최종적으로 네. 건축업자까지 이제 다 선정하는 과정까지 끝났고요. 네. 이제 착공하면 바로 됩니다. 그럼 뭐 예산하고 다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마 뭐 1, 2월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거고요. 설계도 다 끝나 네. 있는 거고. 미술관은 서울시가 이제 직접 착공해야 네. 되는 주체여서 서울시가 투자 심사 끝내고 타당성 조사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시립미술관을 설계를 올해 이제 공모 설계를 하죠. 그러면은 한 3, 4년 걸릴 겁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공간이 사실은 이 제2장애인 복지관하고 가까이 있나요? 걸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나 이 네. 체육센터 내 편의시설도 네. 굉장히 그 건축 기준보다 훨씬 잘 만들면 참 좋겠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베리어라고 그러죠. 네. 예,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 예, 네. 그래서 베리어 프리로 어쨌든 미술관이나 이 제2문화체육센터는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고 계신 주민들이 있어서 장애인에게 따로 이게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2문화체육센터를 만들면서 아예 장애인들에게 특정 시간들을 좀 할당해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갈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 네. 경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이제 뭐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금천구 하면은 이제 이것도 취재 중에 하나인데 소방서가 네. 항상 출동하는 영상이라든가 사건 사고 영상을 보면 구로 소방서 제공으로 나와요. 그렇죠. 금천구에서 예. 난 일인데 네. 그 왜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금천구가 네. 원래 이게 경기도 시흥군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1963년에 네. 서울시로 편입됐어요. 네. 그래서 편입돼갖고 영등포로 네. 갔고 영등포구에서 다시 구로구가 분구되면서 구로구로 들어갔다가 네. 그러다 이제 95년에 금천구로 분구를 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모든 시설들이 구로구의 중심인 행정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도 없었고요. 경찰서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경찰서가 33개인가 있는데 네. 25개 구에 경찰서 없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금천경찰서가 어디 있었냐면 관악구 네. 신림동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2년부터 경찰서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경찰서는 지금 이제 내년 한 10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네. 구청 바로 옆에. 네. 네. 그리고 소방서도 어쨌든 저희가 한 4, 5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최종 입지하고 타당성 조사 다 끝난 상태에서 투자 심사도 끝나고 네. 지금 공모 설계가 끝나서 네.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보상도 하고 그래서 철거하고 아마 착공을 올해 연말쯤 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계신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뭐 그 네. 두 개가 저희 구에 생긴 게 구로서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 네. 또는 개인의 삶이 이제 생명이 위독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은 훨씬
재난을 극복하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봐야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요즘에 이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서울시의 관할이긴 하지만 네.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또 금천구에 금천 소방서가 생긴다면은 네. 금천 구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보다는. 저희는 뭐 일단 출동 시간이 지금은 한 6, 7분 되거든요. 네. 긴급 상황 119로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가도 네. 이게 생기면은 출동 시간을 저희가 이제 5분 이내로 다 줄이는 거고 그 3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좋은 기회가 됐고 다행히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바쁘시게 지내시는데 나쁜 아빠죠. 네, 나쁜 아빠이신가요? 사모님한테는 어떤 굉장히 나쁜 남편이죠.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하실 텐데. 저는 아침 7시에서 7시 반에서 나와서 네. 평균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찬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저녁 때는 10시 반에서 11시에 귀가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대부분 행사가 있어요. 예. 온갖 뭐 체육 행사, 무슨 뭐 마을 공동체 행사가 네. 많아서 네. 주말에도 거의 나와야 돼요. 네. 대신 우리는 뭐 자한업 특근 수당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구청장. 그렇지만 나오는데 네. 근데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한 달에 두세 번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아빠고 굉장히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하죠.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 소위 이 가장 낮은 지방정부의 구청장, 시장, 군수는요 정말 3D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3D 업종의 시간과 네. 이런 걸 뺏기는 거 보면 가정의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눈물이 글썽이시는데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기사문을 봤습니다. 네. 뭐 구로의 이성구청장님,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 네. 새로 임명되신 이제 사법연수원의 예. 원장님, 감사원장님.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바로 예. 이제 차동수 구청장님이었습니다. 그게 아이고. 뭐였냐면은 예.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 차 구청장님의 그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뭐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개 입양을 해놨기 모든 때문에요. 분들이 다 예, 있기 예.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공개 입양을요. 네.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했고요. 저희가 50살이 딱 됐을 때 이제 저는 인생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20살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50살 30년, 50살까지 30년 동안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감옥을 가진 않았지만 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네. 뭐 내 인생 전체를 투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50살이 딱 되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도 탄생을 했고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탄생해서 민주정부도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치를 잘하면 될 것 같고 네. 부채는 나까지 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50살이 되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예. 결혼 초부터 저희가 사실은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 세상 바꾸는 일 그만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한 명을 입양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고아원이나 시설에서 평생 살기보단 우리가 데려다 이 아이의 인생을 좀 지금보다는 낫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막내를 입양을 했고 50살 되던 해 네. 그리고 그해 10월에 막내의 언니로서 제일 큰 딸을 입양했고 그리고 1년 뒤에 그 중간 네. 둘째를 입양을 해서 예. 그 지금 우리 아들은 이제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예. 바깥에 나가 살고 네. 지금 중1, 중3, 고1 네. 이 세 딸하고 같이 사는데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힘내시겠어요. 씨 밥도 못 먹는 나쁜 아빠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네, 네. 저는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불만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았는데 또 동네에서 이제 부청장 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부담감이 있죠 아이들한테도. 네. 네. 근데 아이들도 잘 견뎌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사춘기로서 반항하고 그럴 때 집사람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이고,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전국의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올려주시고요. 예, 복지는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공동체를 믿고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복지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